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노총의 연대 파업에 대해 아주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삭발투쟁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동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더 탐사. 이번엔 한 장관의 집 주소 일부를 공개해서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더 탐사를 겨냥해서 이 강한 비판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불법 침입했던 더 탐사 측에 대해 윤 대통령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더 탐사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저 정치단체 같고요. 저를 스토킹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그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비공개 자리에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무장관의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다.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윤정희 의원,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겠죠. 네. 최근에 스토킹 범죄로 인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또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더 탐사라는 곳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저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돼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집 앞에 가서 저렇게 직접 벨도 누르고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본인들은 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하지만 저렇게 하라고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즉 저들의 행태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토킹 범죄 범인들하고 저는 뭐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가 저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위협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처벌되지 않고 버젓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저들이 계속적으로 법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걸 많이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법을 안 지키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안 지키면 조롱하는 듯한 저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버젓이 저런 행동을 하고도 여전히 또 자신들의 어떤 이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계속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국가가 왜 있는지 법이 왜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회의를 할 수밖에 네네.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요.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다. 국격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법원에서 이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 측에 대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한 잠정 조치,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더 탐사 측에서 취재를 빙자해서
이 한동훈 장관과 그 수행 비서에 대한 일종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을 일부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안에서 이 적법한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일단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결국은 더 탐사 측에 좀 책임을 묻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미경 의원님 보실 때 대통령의 국격이라는 이야기, 법치라는 이야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대통령은 더군다나 그 법조인이고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끼는 이 감각이 더 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이 더 탐사가 보여주고 있는 법을 조롱하고 뭐 희롱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와서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몸으로 체득하게 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몸으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조롱했을 때 과연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 그래야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에서만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누군가에게 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번 그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고 예. 두 번째 국격은 지금 현재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국격을 다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금 언론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언론이 아닌 언론이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언론에게도 진짜 언론에게도 지금 이건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언론의 격, 그다음에 정치의 격 이런 격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탐사는 네.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지워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 경찰이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갔던 더 탐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 긴급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을 내린 건데요. 또 전화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탐사가 해당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 한 장관의 자택 도로명 주소, 아파트 호수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가족 이름까지 저기 적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은 한 장관 쪽에 가야 될 건데 이 가해자 쪽에 잘못 전해졌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장미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 예. 스토킹 처벌법에 최근에 도입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스토킹 피해자로서는 바로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로부터 이 안정책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경찰이 일련의 조치를 할 때 당연하게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 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뭐 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적시하는 게 하등 문제가 되지 네네. 않고 당연하게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주소지, 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문서가 잘못 발송됐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이 엄중함을 본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떤 인적사항을 공개한 거는 네.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로 지금 지명이 돼 있는 더 탐사 측은 이 주소하고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수서경찰서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을 마치 조롱하듯이 아니면 경찰이 마치 한동훈 장관의 뭐 개인 뭐 방어업체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 통화 내용 공개하면서요. 강력팀 경찰관과 이 통화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결정서를 휴대폰 번호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객관적인 양태가 어떤 면에서 스토킹으로 보이냐 자꾸 물어요. 그리고 취재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건데 한 장관이 스토킹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취재 활동에 제한 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촬영한 내용 다 봤더니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법적 근거를 얘기해달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봐라.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따져 물어요. 경찰 통보를 원님 재판이다. 장관이 하니까 그렇게 뭐 무조건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직권으로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경찰이 판단하는 건데 강진구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하면서 이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찰관의 답을 이끌어내는 거 그걸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장희찬 이사장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부적절하죠.
이게 본인들의 잘못된 뭐 취재라고 할 수 없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분이 내려졌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고 또 주어진 적법적 절차 안에서 항의하거나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제가 봤을 땐 동의받지 않고 녹취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까지 녹취해서 마치 공권력이 이 장관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해서 방송을 하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조작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강진구 씨나 더 탐사 같은 경우 우리 공권력이 이렇게 느슨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무위원회 집에 가서 도어락을 열려고 하고 택배를 뒤져보는 불법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후원자들에게 슈퍼챗을 구걸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렇게 허약한 공권력 아래에서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이 이 같은 집요한 스토킹의 대상이 된다면 무서워서 어디 살 수나 있겠습니까? 네. 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찰이나 이 공권력의 적극적인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게도 쓴소리 좀 하고 싶은데요. 뭐 보수 매체나 보수 유튜브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과거 뭐 조국 전 장관 가족들 따라다니고 취재했을 때 아주 빠르게 뭐 몇 개월간의 수익 정지 조치 등을 내렸던 구글 코리아가 왜 더 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잠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익 정지가 아니라 채널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 한국에 들어온 플랫폼 업체들이 돈은 벌어가면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이참에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강진구 씨 같은 경우는요. 한 장관이 명령을 하니까 경찰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한 장관이 경찰을 자기 사설 경호업체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좀 했습니다. 자, 복경 의원님 보실 때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탐사 측에서는 우리는 언론으로서 법무부 장관,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취재를 한 것이다라는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과연 한동훈 장관 아니었으면 경찰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더 탐사 측에서는 일단 한동훈 장관과 대립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이제 본인들이 표현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간에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공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대통령께서 저 작은 업체의 저런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폭넓은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법 집행은 일선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국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대목에서 대통령께서 국격 말씀하실 계좌가 아니죠. 대통령의 EXX 발언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더 탐사 지금 뭐 스토킹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죠. 일단 대법원에서 1차 스토킹과 관련된 처분은 정당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긴급 대응 조치를 했는데 응급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후속 그건 없습니다. 근데 더 탐사는 이 일련의 행동들 특히 1차 이 차를 따라간 거 스토킹이 아니라 정당한 취재라고 강조를 합니다. 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야만의 현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퇴근 후에 또 그런 청담동 룸바 같은 데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도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기자가 따라오면 무서운 거예요. 네, 자, 뭐 저쪽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간 더 탐사 측과 민주당 인사들의 의혹 제기, 가짜 뉴스다 이렇게 상당히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보시죠. 이 저질 가짜 뉴스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에 여러 방식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요.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양측 간에 이 굉장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탐사는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저희에게는 아직 44만 2천 분의 시민 기자가 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듯이 해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자가 그만큼 된다는 뭐 자랑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지 참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이 왜 작은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지금 이 작은 업체가 아닙니다. 자, 이 몇몇 사람과 여기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후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여기에 협업하는 또 민주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 제일 큰 제1야당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협업한다라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언론이라고 참칭을 하고 만약 복귀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매일같이 카메라 들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감시 감독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치안과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보면 아니 장관은 사생활이 없습니까? 장관은 그러면 업무 끝나거나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생활이 없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매일같이 따라다니고 집까지 쳐들어가고 집에 있는 그 기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 있는 집까지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취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또 일반인들께서 기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저는 네. 이 많은 지금 정말 정상적인 취재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이 다들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전직 기자들이지만 네. 이런 식의 행태를 벌이고서 본인들은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나름대로 저 자신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왜 제어를 못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일반인이 이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유튜브 언론을 만들어서 어떤 일반인을 따라다니면서 매일같이 저런 행동을 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집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 일반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근본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이름을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이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지 않고요. 국정감사에서 저 건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협업이라는 표현을 김의겸 의원이 했던 것이고요. 저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걸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협업하는 겁니까? 그 민주당 전체를 그렇게 욕되게 말씀하신 네.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임 정부 때부터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잘 우리 국내에서도 이 말이 잘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SNS상의 가짜 뉴스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재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갈지 예. 이렇게 성숙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요,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네네.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나온 상황에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협업을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왜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김의겸 의원을 여전히 당의 대변인으로 두고 있냐는 문제예요. 네네. 당의 대표나 하는 사람들이 아직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떳떳하다 그러면 당에서 김의겸 의원의 대변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한다라면 국민은 납득할 겁니다. 예. 자, 뭐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하나만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그 녹취록을 틀었죠. 그리고 제2의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좀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혹시 뭐 이쪽하고 같이 하려는 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이 협업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했다는 취지겠죠. 뭐 대변인으로 한 건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탐사와 같이
했냐라는 부분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도 더 탐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가 이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 공개할 때 주소를 그냥 다 공개한 건 아니고요. 주소 일부하고 동호수 정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부인의 성을 보일 수 있는 정도로 뒷부분 좀 가려서 내기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부 공개는 아니고 좀 가려서 공개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 더 탐사와 관련해서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번 보시죠. 친야매체 이계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친야매체라고 하셨는데요. 더 탐사하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탐사의 진정성 내지는 뭐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진짜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됐던 장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희생자의 명단을 하나씩 부르는 그 뒷배경을 두고 이 더 탐사 참석자들, 이 관계자들이 떡볶이 먹방을 했다는 거. 그 점이 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후원이 필요하다. 뭐 그거 좋아요. 그렇게 파는 건 좋은데 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영상을 배경으로 저렇게 먹방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자신이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이게 잘 안다 이런 식의 광고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경찰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하는데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만다 그랬는데 한 장관 측은 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접근 금지나 전화하지 않게 일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탐사 측이요, 이 수서경찰서에 김모 씨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이폰인데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장미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데콜코마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본인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제출이란 건 자진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 신분에서 제출했다라는 건데 휴대전화를 내면서 비밀번호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 본인이 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비밀번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하는 사실상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어 보이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과거 그럼 한동훈 장관이 뭐 때문에 이 비밀번호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논란이 됐는지 그때 장면 한번 보실까요? 검언유착, 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수사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언유착의 한동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좌천까지 시켰고 아무것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당사자이죠. 법무장관,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제 수사 끝났고 다 틀었으니까 관계 없습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 테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번을 깔아 하는 것, 저는 이제 국민들께 식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른바 채널A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번이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제출하지 않아서 풀지 못한 상태로 이제 사실상 끝이 났었죠. 근데 그 상대방인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는 모든 게 포렌식이 됐었고 거기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에서는 좀
일부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더 탐사 측은 한 장관이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 그걸 그대로 본따서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되돌아보라 뭐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집 찾아간 것도 압수수색을 당한 느낌을 좀 받아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좀 그런 마음인가 봐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더 탐사가 일종의 정치 풍자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풍자에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가 더 뜨끔할 것 같아요. 핸드폰 이제 비밀번호 제공 안 하는 원조 아니겠습니까? 과거 해경군 김씨 사건도 저는 아직까지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의심스럽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핸드폰 없어졌다 하신 분도 있고 이전에 쓰던 거 네. 비밀번호 안 풀어주신 분도 있죠.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공개 강연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 생기면 핸드폰부터 없애야 한다라고 강연한 것도 널리 알려졌잖아요. 예. 그 말을 또 철석같이 잘 들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날 핸드폰을 바깥으로 던지기도 했죠. 지금이야 이제 진술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그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공인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러나 본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열지 말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방어권 기본권이고요. 네.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만 유별나게 공격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금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의 사례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더 탐사가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현장 영상으로 이미 도어락을 건드리는 장면 등등이 전부 다 이 녹화가 되어서 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비밀번호 공개 여부가 더 탐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예. 지장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집에 찾아간 거는 이 사람의 휴대전화는 좀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스토킹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추가로 뭐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출을 하는데 긴급 상황 그래서 이 비번만 그냥 걸어놓고 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조금만 있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그 공권력을 지금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휴대폰을 내가 비번을 걸어서 제출하는데 뭐 과거에 한 장관 그걸 반추해라. 뭐 반성해라 뭐 네.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한번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그 집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경찰관하고 전화한 거를 녹취를 해서 또 틀어주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합쳐지면 뭐냐면 공권력을 계속 조롱하고 네. 이런 행동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죄질 분량에 딱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속 그 대상에 구속 사유에 이게 엎어지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경찰이 지난 27일입니다. 더 탐사 측에 김모 씨 집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불응했습니다. 영장 집행이 안 됐거든요. 장윤희 변호사님. 네. 불응하면은 못 합니까? 사실 실무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막기 예. 위해서는 또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등의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압수수색 단행을 뭐 온몸으로 막는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이기도 하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공무집행 자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인들도 우리가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는데 못하겠다. 그럼 그냥 경찰에 돌아가는 게 일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돌아가지 않고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문을 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이 왜 그냥 돌아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앞으로 경찰은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지금 수사권이 다 경찰한테 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거를 따고 문을 따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통일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예. 이번 기회에 좀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왜 그랬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 다 어쩔 수 없이 봤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방해, 공무집행 방해가 되면 더 커지니까 그런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탐사 측이 공동 주거 침입, 그러니까 5명이 한 장관 집에 휴일 오후에 갔잖아요. 이게 이제 가중처벌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형량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예. 관련해서 일반 주거 침입과 네. 공동 주거 침입은 좀 다른 부분이 예.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가는 경우와 한 명이 가는 경우에 법적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거 침입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이 가중을 할 때 기본적인 형량의 2분의 1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추가로 고소 내용 중에 하나는 보복의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보복 협박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마 정확하게는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네. 면담 강요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을 고소하거나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 당사자 내지는 친족을 찾아가서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아마 이 법문에 더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혐의 중에 더 무거운 쪽에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서 이걸 계산해 보면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이게 다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치로는 거의 7년에 가까운 형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상황 다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주거 침입의 의도가 실제로 있었던 건지 그리고 보복 범죄 의지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할 텐데 하여튼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단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폭로도 하고 의혹 제기도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이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긴 한데 한번 보시죠. 아니 김의겸이나 장경태 의원처럼 대놓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 사과 한마디 없으신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해임건이 아니다 탄핵이다라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심지어는 김장연대라고 해서 김의겸과 장경태 연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경태 최고위원 대상이 됐는데 김앤장 연대 영광스럽다 이런 반응입니다. 한번 보시죠. 김앤장 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의겸, 장경태 두 분 의원이 연대를 지금 하고 있다. 영광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 개그 프로를 안 보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꾸 왜 이렇게 수준 낮게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앤장이 뭐야, 김앤장이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면 국민들이 그러한 별명까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이 질문과 의혹에 대한 검증은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 의원님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실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한계 때문에 의혹에 실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감춰놔야 돼라고 하면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김의겸, 장경태 의원이 저런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해 주는 것, 저런 것들,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그 사실에 대한 접근을 위한 노력을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지금 보세요. 그 김의겸 의원의 제기와 장경태 의원의 이런 모습이 지금 거의 한 2주, 3주 가까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보수 측의 어떤 건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부 민주당 인사 보면은 여권이 이렇게 못하는데 반대급부가 너무 장경태, 김의겸 의원들이 하는 거기라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이런? 옛날에 제가 한 원로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고 말고 정치인이 계속 신문에 나오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국민들은 나중에 되면 그 사람 이름이 왜 나왔는지를 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 이름만 남습니다.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 이름을 전국적으로 다 알렸다. 이제 저 아주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내 이름 다 안다. 그러니까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장경태 의원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지? 라는 걸 잊어버릴 겁니다. 결국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바로 그게 나쁜 정치입니다. 결국 정치인의 이름이 좋게 알려져야 되는데 나쁜 게 알려져 좋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국회의원 권한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요청권 다 있고요. 보좌진들 9명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도 도저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자료 요청하면 안 줍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기사도 확인하고 또 어떤 사람과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해요. 제가 옛날에는 어떤 한 사람 통화를 하기 위해서 100번을 통화를 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첼리스트가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장경태 의원 그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고. 근데 본인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냈다 뭐뭐 하는데 글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도 알 겁니다. 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 아닌 걸 알 겁니다. 단지 뭘 위한 것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 알아서 다음 공천 때 유리하게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 국민들 똑똑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국회의원의 권한이 그럼 무소불위로 다 확장돼 있습니까? 검찰을 부릴 수 있습니까? 경찰을 부릴 수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까?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는 권한 속에서 접근하다 보니 그렇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접근권이 있습니다. 기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좀 활용하고 아니면 뭐 아주 기본적인 크로스 체크랄까요? 이 한번 사실관계, 장소가 어딘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정도도 확인 안 한 상황에서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걸 다 완벽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했느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할 때 기자였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크로스체크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만한 노력을 안 하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그런 과정에 그냥 한번 던져보는 식의 의혹 제기가 과연 적절했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주하는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다 맹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사우디와 붙으면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시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네,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막 들어온 소식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외국 가서 영어와 불어를 섞어가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다 이런 보도가 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 활동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 차원에서 정상급 차원에서 서로 간에 무슨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마타도어다 저질 가짜뉴스, 저급한 가짜뉴스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 국익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으면 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김성환 의원의 말은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잖아요. 부울경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 바로 이런 책임 못 질 가짜뉴스가 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 비판하고 싶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지난 10월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떤 비판을 했냐면 빈살만 왕세자 한국 안 온다. 방한 계획 취소됐다라면서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때 막 비판했던 기사가 지금 검색해보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만약 빈살만 왕세자가 오지 않았다면 또는 왔더라도 이런 대규모 수십조의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겠죠. 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수십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시켰으면 그거는 그래도 잘했다. 이 MOU가 실제 계약까지 진행되도록 야당으로서 더 지켜보겠다 정도의 상식적인 논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뭐 박형준 부산시장 또 이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가 민간에서는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부산 엑스포만을 위한 미래기업관실을 지금 배치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성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안에서 발목 잡고 가짜뉴스로 갈라치기 하면서 힘 뺏어야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인데 대통령께서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사우디와 붙으면 뭐 붙을 일도 없지만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말 지어내는 분들이 그럼 이러이러한 것도 아니냐라고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엄벌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유치 성공으로 저는 이런 어떤 그 야당의 공격이 당신들 그때 오해한 겁니다. 라고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가벼운 농담도 할 수 있는 건데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사우디와 붙으면 져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농담을 가지고 다시 꼬투리를 잡아갖고 정쟁을 삼으면서 이걸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같습니다. 그 무게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는 농담을 그렇게 아니고 진담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대통령이 만찬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한두 명이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농담식으로 했던 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야권에서는 받아들이는 일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만 윤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일축하면서 이제 엄정한 조치 취한다는데 지금 야권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요 민주당이 언론을 하수인 노릇시키는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민주당 정권의 그 언론 정책은 뭐 낙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나쁜 것이 이 친여 매체를 악용해서 어떤 그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정치 공작, 팩책, 이 언론을 하수인 노릇시키는 이런 아주 나쁜 그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때요? 저 말은요? 사실 언론관에 대해서 우려를 받고 있는 건 대통령 자신인 측면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물론 언론 뭐 가짜뉴스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의 문제 제기를 한다면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일한 잣대로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견주고 있는지는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뭐 권력자들은 다 싫어하죠. 자신을 비판하는 부분들. 하지만 언론이 하는 역할이 비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가짜로 이렇게 억지 삼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장경태 의원의 문제 제기는 본인이 무슨 블로그나 무슨 뭐 해외에 있는 그런 사이트에 봤다라고 해서 제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한간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간에 어디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뭐 근거가 아예 뭐 아무데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본인이 들었다는 한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걸 또 언론이 기사화 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언론 보고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론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제1당의 지금 정책위 의장이 공식 회의에서 한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정책위 의장이 도대체 본인이 이야기하는 한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난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무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보시죠. 아드님은
미군 부대에 지원해서 복무를 했더라고요. 카투사에 근무했죠. 네. 2017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더 연장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아들이 부대에서 불가하다고 빨리 복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죠. 모릅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아들에게 부대 복귀할 것을 지시하고 전화를 종결했는데 약 20-30분 뒤에 해당 부대의 소속 간부가 아닌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직접 찾아와서, 즉 통상적 지휘 및 보고 체계가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가 휴가 처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나요? 유명 정치인인 엄마가 관여가 됐다면, 외압이 들어갔다면, 외압을 쓸 이유도 그러니까요. 없고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입대를 해서 1년 후에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 사건이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야 할 시점에 없어서 이게 자연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가 있어서 그걸 봐준 건지, 그런 논란이었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그 당시에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렇죠. 예. 2017년입니다. 이 아들 주미 장관 아들이 이제 카투사, 지금 한미연합 하는 카투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야기 나왔듯이 무릎이 아파서 이제 외부에 휴가를 내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로 이제 연기를 또 추가를 연기를 합니다. 근데 2차로 또 연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2차 때 보면 주말 되면 이제 당직 사병이 들어온 사람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전화를 해서 너 왜 안 들어오냐, 복귀 안 하느냐라고 하니까 네네 하더니만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한 20여 분 뒤에 상급 부대의 대위가 와서 그거 휴가로 처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조사를 해보니 예. 당시에 보면 결국은 이 휴가 조치가 처음에 연장이 안 됐는데 네. 상급 부대에 있는 대위가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수사에 드러났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현모 지금 그 병장 같은 경우는 네. 나중에 이제 공익 제보자로 이제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당시에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하던 김관정 당시 이제 네. 형사부장이 동부지검장을 가면서 예. 수사를 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다 났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 무혐의 처리가 나서 당시에 이제 아니다 해서 서울 고검에, 즉 고검에 이제 항고를 합니다. 예. 항고에는 고검에서도 이제 이게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됐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네. 이걸 재항고를 했습니다. 예, 대검에다가. 대검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가 아니라 현재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에다가 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보라. 그리고 당시에 이걸 제보했던 제보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병사는 연장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네. 또 이 밖에 휴가를 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예. 뭐 게임을 했던 접속을 했다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고 또 예.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건조도 나왔는데 왜 이게 무혐의가 됐느냐 등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재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 전 장관 당시 의혹에 대해서 억지와 궤변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제보자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 사병의 주장도 있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저한테 유선으로 미복귀랑 보고가 왔습니다. 비상연락망 통해서 서울병 개인 휴대전화 통해서 전화를 드렸죠. 제가. 복귀를 하라고 지시를 할 때 이제 그냥 알았다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를 했죠. 지역대에서 대위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친구 휴가 이제 내가 처리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보고 올릴 때도 미복귀가 아니고 휴가자로
정정해가지고 올려라. 저는 뭐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을 했고 이제 그 친구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뭐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SNS에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라니까 뭐. 또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미영 의원님, 이게 뭐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 계기,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대검에서 나름 고민을 하고 한 걸까요? 보통 이제 어떤 사건이 무혐의가 되잖아요. 예. 1차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법률에 의해서 그 항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고등으로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지 무혐의할지 다시 결정을 하는데 예. 그때도 이제 무혐의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이건 대검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항고라는 게 바로 대검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묻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검에서 이거 다시 한번 수사를 하라고 이제 그 수사 명령이 내려진 거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 말도 맞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예.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님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장동 사건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굳이 검사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잘할 수 있겠어요? 라는 의심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요. 그때 당시 추 장관이 그 보좌관에게 했던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기 아들 사건에 대해서 그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 준 거. 그러니까 뭔가 이거 그 장관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게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해봐라. 아마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 시민단체가 이 당직 사병을 고발했던 적이 있었는데 명예훼손. 근데 추 전 장관이 그냥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취한 게 하나 있었어요. 법적으로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직 사병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뭐 법적 조치했다가 서로 간에 다 무혐의, 종결, 불송치 이런 식으로 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는데 지금 이제 이 휴가와 관련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대검이 형사적인 수사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정미 변호사 보실 때는 어때요?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리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이건 그렇다면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게 과연 2년을 넘게 끈 수사,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특혜가 있었다, 실제로 아팠다, 주장에 맞서면 아팠다고 그 하는 시점에 뭐 치료 기록이 있는지, 입원은 했는지,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서 그 퍼즐을 맞추면 되거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검찰이 문제 없다고 내렸던 겁니다. 대검이 이제 와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지 의문스럽고 과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경찰에서 위조 사실은 인정되지만 잔고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미친 영향력이 재판에 없다라는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추 전 장관 아들 문제, 이 정치권 공방으로 상당히 크게 번졌었습니다. 당시에 윤한홍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소설 쓰시네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때 거 한번 보실까요? 저 법무부 차관님 계십니까? 이게 이제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네네, 그죠? 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런저런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장관 아들 사건 때도 정세균 총리께서 국민들께 민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사를 다 장관님, 하셔서 무혐의 된 걸 계속 재론을 하시면 장관을 모욕 주기를 계속 장관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시죠 좀 그 부분은. 장관님. 추미애 장관 당시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 이사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에도 이게 정치 쟁점이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직 사병의 생생한 증언, 뭐 공익신고자로 그때 참 어렵사리 인정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직 사병이 일반적인 이 병사로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례적인 특혜가 아닌가라고 제보를 용기 있게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결론 없이, 그리고 뭐 제대로 그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보좌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그냥 사건이 덮였었거든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윤하영 의원이 제기한 질문처럼 그때 수사를 책임졌던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까지도 했습니다. 뭐 그 관련성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고개를 갸웃거리긴 충분한데요. 사실 정권 바뀌고 나면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수사한 거 맞나 들여다보는 게 유독 추 전 장관 사건만 이례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 제대로 해야겠죠. 소설 쓰시네 저 말 잘못된 거죠. 네. 이태원 참사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석에서 답변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세,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추미애 장관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좀 격앙되고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고검에서조차도 이미 이제 기각됐던 거를 다시 또 살려서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이건 좀 심하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가도 너무 심하게 갔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조금 전에 그 관련된 검사를 승진시켰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 그 휴대폰 뺏으려고 했던 정준훈 검사 무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그때 잠시 몸 부딪힌 걸로 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그때 젊은 분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독재 폭행 아니었습니까? 그분 무죄 받았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그분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준훈 감사를 기소했던 그 검사, 그 검사는 장관이 된 이후에 영전했어요. 이게 바로 불공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말로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정진웅 그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는요. 그 정진웅 검사가 한 행위는 잘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유형력의 행사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순간적으로 고의가 있었네 없었네, 고의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판결문 자체를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판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습니다. 독직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고의적인 건 없었다, 이런 취지에서 무죄 판결은 났습니다. 당시 한 장관도 인정은 하지만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인데요. 요즘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바로 남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정에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자금 건넸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죠.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라 이렇게 강력 반발했는데,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기여받았거나 받은 적이 있었는지.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예, 그동안 뭐 물증은 없는 게 아니냐, 증언만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을 줬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도가 뭐 한두 군데서 났는데요. 남 변호사 부탁으로 42억 5천만 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이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가 보낸 내용 증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윤종우 의원, 네.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대장동 같은 경우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2020년입니다. 당시 이제 2014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어떤 재선을 할 때 당시 이제 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대장동의 당신의 어떤 이 분양권 자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40억 정도를 이제 받아서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 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또 토목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준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장동 분양업자에서 탈락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이거 지금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돌려주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편지를 남욱 변호사한테 보낸 거예요. 자, 보내서 당신이 그때 이야기한 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재선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주라라는 내용 증명의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남욱 변호사가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조달을 할 때 결국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이죠. 재선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 2020년 내용 증명의 어떤 편지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이미 전 검찰에서 관련자들 진술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 있을 때 검찰에서 관련자 진술을 다 받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규명이 안 되고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검찰이 새롭게 구성이 돼서 나중에 해보니 이것에 대한 내용 증명까지도 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때 검찰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진술, 당시 분양업자의 진술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이걸 유동규 선에서 다 끊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게 2020년 4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만들었던 문건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미경 의원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에서요 단순히 남욱 씨의 진술과 김만배의 진술과 그다음에 유동규의 진술만 갖고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문건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건이라는 게 지금 이 씨, 나 씨, 그러니까 제3자들 그 전에 대장동 사업에 뭔가 참여하려고 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금 그 어떤 소송에서 그 남욱 변호사한테 전달된 문건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 증명은 신빙성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본인이 어떤 그 사업에 선정하려고 했던 이 주체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만들어 준 게요. 거의 지금 4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또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 돈 중에 얼마가 김만배한테 전달이 됐느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32억 5천만 원이 김만배 씨한테 이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그 중에서 최소 4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됐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만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물증을 검찰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업자들을 마귀로까지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제가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부회의 때 한 10대 번 얘기했습니다.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4억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내용 증명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밝혀질지 좀 궁금한데 장 변호사 보실 때는 어때요? 가장 핵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갔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퍼즐을 맞추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 새로 보도된 그 내용 증명이 얼마나 그 유효한 퍼즐의 한 조각일지 네.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데 법조계의 의견이 좀 모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이란 건 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발송하는 문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인 즉슨 거기에 기재된 사실이 일방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방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돈의 흐름과 부합한다거나 신빙성이 높거나 증명력이 높으면 유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이 기재되게 된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 42억 원이 넘는 돈을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조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김만배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전액 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뭐 택지 개발을 하고 인허가 사업을 승인받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간다라는 명목으로 갔는데 이게 그렇다면 돈을 조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빨리 이 돈 나에게 해라. 나도 남에게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바로 뱉어내라는 취지로 내용 증명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돈의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딱 여기까지 머무는 사실관계에 불과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네.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제가 볼 관련된 때는 증언도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로비 자금으로 내가 이걸 이재명 시작 측에 전달했다. 그걸 남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내용 증명에 쓴 네, 그렇죠. 거고요. 네네. 예, 다른 그런 지금 얘기랑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가 일단 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당시 시장 선거였으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줬다는 내용을 이제 한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내용 증명을 상대방에게 돈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준 거 있으니까 인정을 해라 이런 취지로 간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초기 대장동 수사팀에서도 42억 원에 대한 진술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욱 변호사나 뭐 추가적인 자금 흐름 사용처 이런 걸 일절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초기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 미흡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남욱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지사 비서실이나 그 오래된 비서나 이런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증거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저는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지도 않는 집에서 압수수색하고 누가 찾았어요 그 핸드폰을. 그러면서 마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말이야 유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검찰이 못 찾는 휴대전화를 경찰이 하루 만에 쉽게 찾았는지 날 모르겠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부분 저희 불차림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청이나 그러면은 수사팀을 문책을 해야죠. 했습니까 문책? 조직을 자신들의 출세 도구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수사에 ABC도 안 지키고 수사 의지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 저희가 수사 시작한 지 2, 3주 가량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검찰 저희 후배들이 명예를 버리고 이걸 출세를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불구속 선처를 약속했다 이런 또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사팀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었죠. 이성윤 지검장 이후에 이정수 지검장이었죠. 이분들이 뭐 정치 성향, 뭐 추미애 사단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무슨 수사로 유명했는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렇게 화제가 됐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잘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중앙지검장 깜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들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덮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랐던 분인 거고 저는 뭐 직무유기가 되었든 직권남용이 되었든 초기 수사팀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성남지청장을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 박은정 지청장 같은 경우는 성남FC 수사를 계속해서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혐의로 대장동 팀도 대장동 수사를 무마했다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저 자리에서 제가 제일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당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치인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보면 결국 자기만의 자기 모순이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정수 지검장이 박범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예. 아니 뭐 학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하여튼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드러났고 1차 수사 때는 유동규 씨 쪽으로 결론이 났었긴 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법정에서 드러날 것 같고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그 유동규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의 판단이었었던 것 같고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정수 씨 같은 분을 뭐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다 엉망이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찰 전체를 다 영혼 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이것도 저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수사를 통해서 이거 잘못됐다. 우리 스스로의 내부 잘못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로 잡는다라고 결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흘리기식 수사 이건 불신받기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재판 받으면서 하나둘씩 나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검찰 수사를 또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뇌물 및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징역 1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화물연대에 이어서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고 철도노조, 조선업계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총파업으로 박살낸다! 총파업으로 박살낸다! 네! 지금보다 더! 총파업입니다. 설레이지 않았습니까? 인력감축 철회하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노사합의 이행하라. 전면전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협상이 8시간 만에 결렬이 됐는데 막판에 민노총 지도부가 방문을 한 다음에 이 협상장을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탈을 했다. 거의 합의문을 쓰는 과정이었는데 이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표면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철회를 요구하지만 이면은 이 화물연대 파업과 연결돼 있고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파업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서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정치 파업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업무 개시 명령 내렸습니다. 화물차 기사 2,500명에 대해서 지금 명령서가 지금 송달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국민 경제를 인질로 자꾸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윤 대통령도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등의 파업 자체가
이 단순한 임금 인상에 대한 파업이 아니라 결국 정권을 흔드는 파업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안심 운영제 같은 경우도 지금 OECD 국가 이런 걸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어제 이미 1년간 구조조정 중단을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민노총 출신들이 전부 다 이걸 갖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화물연대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한 파업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민주노총 지도부가 뒤집었는지 좀 확인할 필요합니다만 왔다 간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보기엔 짧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좀 중립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이 필요하지 어느 일방에선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상이 최고인데요. 어떻게 지금 대치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